우리도 목소리가 있어요. 하고픈 말 많지만 표현 쉽지 않다면 여기로 오세요. 마인드 라디오. 네, 미디어몬 파라 2부 시작합니다. 1부에서는 마인드포스트 정신장애인 언론 보도 규칙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10번 조항인 긴급 상담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어떤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기사 후미에 이를 실어야 합니다라는 이 조항이 가장 좀 기억에 남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 적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고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다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바람은 어떤 부분이 좀 기억에 남았나요? 네, 저는 9번째 내용인데요. 네네. 언론은 사건 기자들과 수습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에 대한 일정 시간 이상의 인권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뭔가 강제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수하지 않은 기자들에게는 취재 활동에 제한을 두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인권 감수성을 조금 많이 키워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조이는 어땠어요? 저는 7번에 네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직접 의견을 드려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전문가들입니다. 당사자들은 정신장애 전문가들입니다. 네, 네네네. 문항이셨구나. 네. 네, 아무래도 이런 인권 관련된 지식을 배운 교수도 선생님도 그리고 이런 비당사자들도 아닌 당사자들이 직접 겪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인식 개선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저는 사람이 아무래도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정신장애인 언론 보도 준칙을 보면서 저희가 공부도 하면서 궁금한 것들이 생겼는데요. 우리의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보도 준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럼 마인드포스트 박종원 국장님과 전화 인터뷰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몬 방송 2화에서도 출연해 주셨는데 오늘 또 함께 해주십니다. 마인드포스트 박종원 편집국장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인드 네. 라디오 달팽이고요. 네, 저는 활동가 바람입니다. 네, 저는 마인드 라디오 미디어몬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국장님 소개도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정신장애인 인권 옹호 그리고 마인드포스트 편집국장 박종원입니다. 네, 저희 라디오, 저 신문 마인드포스트는 정신장애인은 우리를 빼고 우리를 말하지 말라 신념으로 지금까지 2년 6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국장님. 네. 오늘 미디어몬 마지막 방송인데요. 네, 마지막에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미디어몬, 감사합니다. 네네, 미디어몬 방송을 들으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방송이 있을까요? 예. 최근에 김원경 네네. 전 민원연 네네. 대표님. 뭉클 미디어 인권 연구소장 네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관점이 생기지 않으면 정신장애인으로서의 어떤 관점이 생기지 않으면은 기사를 100회를 읽어봐도 그냥 한글에 불과하다고 하는 네네. 그 말씀이 마음에 많이 닿습니다. 네. 네네. 혹시 국장님 보도 준칙 1.0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버전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일단 이 보도준칙 1.0은 마인드포스트가 자체적으로 이제 네. 정신장애 관련된 일간지의 편견 기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네네. 일단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약자를 옹호해야 하는 기자의 윤리적 책임성에 호소하는 것, 요청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정신장애 보도 준칙을 마인드포스트 외에도 몇 군데 기관에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마인드포스트는 현재 보도준칙 1.0 외에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협업해갖고 지금 가이드라인 초안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좀 토론을 통하고 해서 네네.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그 한국기자협회 그 기자윤리 강령들을 이렇게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네네. 윤리 강령이 많아요. 뭐 자살 보도, 뭐 인권 보도 준칙, 재난 보도 준칙, 성폭력 범죄 보도 권고 기준, 네네. 뭐 근데 여기 또 감염병 보도 준칙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네. 어저께 제가 들어가 보니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 특히 감염병 보도에서 눈에 띄는 게 이제 자극적인 표현을 쓰지 마라. 예를 들어서 패닉이나 뭐 대혼란, 공포, 창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언론이 생산하는 기사의 수식어들이 언론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해서 깊은 두려움을 이렇게 생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적 그 의무를 가지고 있죠. 그 네네. 언론이 지나치게 표현들을 이같이 뭐 미친 혹은 뭐 대혼란 같은 그런 어떤 편견에 휩싸인 그 표현들을 애초에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 최근에 자살 보도 준칙 보시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살이란 말 대신 이제 극단적 선택이라고 말하고 네네. 있고 네네. 기사 말미에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연결할 수 있는 공적 기관에 전화번호를 넣어주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이 보도 준칙이 그리고 또 기자협회가 만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페널티를 주고 벌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네네. 만약 기자 당신이 기사를 작성하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는 윤리적 책무를 이제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기자들에게 책무를 부과하기 역부족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바람님이 말씀하셨나요? 네네. 그 정신장애와 관련된 어떤 인권 교육을 네네. 기자들에게 이제 해야 된다라고 네네네네. 하셨는데 제가 기자협회장님이나 뭐 기자들 보면 네.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아. 너무 바빠갖고 예, 그래서 그건 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보도준칙 1.0도 보완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일단 거기에 전문을 넣고 보도 시의 기본 원칙을 담은 것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직 우리 마인드포스트 내부에서나 이렇게 공유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정신장애 언론 보도 준칙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그 마인드포스트에서 만든 언론 보도 준칙과 좀 다른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마인드포스트를 일단은 좀 저희들 위주로 만든 거고 네네. 인권위하고 저희 마인드포스트 그리고 뭐 공익법센터 같이 만드는 거는 이제 네네. 공적 주체가 여러 군데란 말이죠. 네네. 우리는 마인드포스트 혼자서 1.0을 만들었지만 네네.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지금 언론 초안 드래프트 만들고 있는 거는 네네. 그 공적 주체가 4-5군데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기자협회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좀 강제성을 좀 가지게 되고 윤리 서비스 강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차이가 네. 네네. 네. 그 저희가 미디어 모험 방송 오늘 이제 8화 마지막 방송인데요. 그동안 이제 여러 신문 기사들이나 자료들을 좀 많이 보면서 좀 헷갈린 표현들이 좀 있었어요. 정신질환과 정신장애 용어가 막 좀 뒤섞여서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용어를 조금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저희들 마인드포스터 내부에서도 편집국 회의에서도 우리가 기사를 내보낼 때 정신질환자로 해야 되냐, 정신장애인으로 해야 되냐라는 질문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네.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지금 정신건강법상으로 보면 주체가 정신질환자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 장애인복지법에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장애인으로 이렇게 호명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 의료계에서도 법적으로도 이제 정신질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장애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정치적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정신질환자는 이제 망상과 환각, 뭐 독립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로 규정을 하죠. 근데 독립적으로 그러면 생활이 가능한 정신질환자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정신질환을 갖고 충분하게 독립적 삶을 살아가는 정신장애인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성의 사회 이후에 일단 고전주의라고 얘기를 하시면 정신질환은
거의 뭐 어려 권력의 진단명에 의존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못 냈죠. 네네. 끊임없이 이렇게 진단되고 해석되고 번역되는 정도의 어떤 객체였지 삶의 주체가 된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네.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이 시작된 게 이제 잘해봐 6, 7년 정도입니다. 그전에는 정신장애인 개인이 겪는 정신병원에서의 어떤 차별적, 폭력적 인권 침해에 대한 목소리가 거기에만 집중돼 있었어요. 더 어떤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인간 해방, 정치적 해방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정신병원이나 정신조형 시설에서의 차별적인 어떤 개별적이고 그런 부분들 얼마나 이렇게 중심으로 해갖고 투쟁을 해왔는데 네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정신장애 당사자 운동은 이렇게 민중운동이나 대중운동처럼 굉장히 정치화돼 가고 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치화된 정신장애 세력에 정신장애 질환자, 정신질환자 운동이라고 명명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네. 유화적으로 말씀드리죠. 놈 자체가 아니고 사람 인자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아. 신체 장애인들도 자신을 신체 장애인이라고 그러지 신체 질환자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신질환자로 호명되면은 그는 일종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권을 박탈당한 그래서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수용된 이들의 수동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권 억압당하고 국가에 방임하고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하는 네네. 그래서 정신 의료 권력의 돈벌이 수단 때문에 이들을 계속 정신장애인들을 가둬둘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구원해주지 않는 깊은 바닥에서 약 먹고 잠자고 하는 존재로 규정이 되어 왔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정신장애인이라는 주체성을 부여하면 정치적 의미로 전환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정신질환자가 아니라 정신장애인이라고 규정하면 의료적 의미가 아니고 이제 정치적 의미로 이렇게 건너가는 거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정신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제가 선호합니다. 물론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항범주로 정신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치성이 개입된 어떤 정신장애인 용어를 제가 선호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보도준칙 세 번째 내용,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폭력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지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혹시 이런 내용이 담긴 기사에 예가 있을까요? 예. 저도 이 질문 받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 네네. 그 1.6 보도준칙 3에 보면 정신질환자는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적혀 있죠. 네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될 소지가 많아요. 의료적인 접근을 해보면은 마치 체포당하듯이 범죄인으로 체포당하듯이 그러니까 민간 수송기관에 끌려가는 것을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정신적 질병이 발현되었던 이유로 의료 권력이나 민간 의료 권력의 시선에 이렇게 사로잡히고 그 권력 관계에서 하위에 놓이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정신병원하고 정신요양시설에서 정신장애 폭행 사건, 사망 사건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정신병원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시설이나 군대처럼 훈육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시스템 작동하는 곳이거든요. 내가 그 병원 혹은 시설 안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은데 의료 권력이 그것을 막아버린다.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강박이나 구타를 당하는 게 일상적인 시절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한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강박을 당했었고 굉장히 참담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일단 의료 권력에 의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정신장애인들은 굉장히 이렇게 심리적으로 주눅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이나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를 당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정신장애는 심리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기를 굉장히 이렇게 바랍니다. 의지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근데 그 사기꾼들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의존적 심리를 굉장히 노려요. 이게 그러니까 사기꾼이죠. 자신한테 의지하는 이들을 어떻게 해갖고 돈을 빼먹는 이런 사기꾼은 이런 정신장애인의 약한 고리라고 해야 될까요? 심리적 의존성을 굉장히 이용을 합니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사기를 치죠.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들은
남성이 네네. 칼 들고 혹은 두드러 펴고 구타하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건 물론 그런 사건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여성 정신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네네.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언론은 이렇게 정신장애인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은 이 정신장애인을 언제나 기사에서 가해자 위치에 넣습니다. 각종 네네. 뭐 사건 사고에서 정신장애인들이 하나의 어떤 괴물 이미지로 나와요. 예를 들어 안인덕 사건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지난해 4월에 경남 진주에서 이렇게 자신의 집에 방화하고 대표하던 주민들에게 흉기 어들러 갖고 20명이 부상 나고 5명이 숨진 이 사건인데 네네. 또 최근에 또 부산에서 그 정신과 의사를 네. 살해한 그 그쵸. 정신장애인들이 있었죠. 네네. 이거를 보면 정신장애인들이 굉장히 사건의 가해자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 질문 자체가 정신장애인들을 폭력적으로 말하는 기자들이 보는 시선하고 비슷해요. 네네. 그래서 이 언론이 이 이미지를 자꾸 구성하고 그래서 정신장애인들을 더 억압하고 하는 그런 기제로 작동하고요. 그래서 정신장애인이 미화돼서 나온 기사가 몇 건이가 될까요? 라는 질문을 좀 더 던지고 싶고요. 모두 사건 사고의 주체, 범죄의 주체, 그러니까 두려움을 실체로 디자인해 놓으니까 일반 시민들은 정신장애인들을 언제나 사회적 가해자 위치로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그 이데올로기가 깊이 언론에 세뇌돼 있고 그 언론을 소비하는 언론 소비자들하고 국민들까지 정신장애인들이 가해자가 될 확률이 더 높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가해자라는 쪽으로 이렇게 편견이 유도되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예시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었고 사회적으로 피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좀 더 자세한 얘기는 3부에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